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수행이라는 것도 물론 개인적인 수행을 하지만 그 수행도 어떻게 보면은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유행. 예. 유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수행법도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조선시대 사람, 고려시대 사람, 신라시대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격변기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더 경제라든지 문화가 진일보 됐듯이 이 선도 마찬가지로 역사와 함께 같이 진행하고 같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성장하고 때로는 쇠퇴하고 이러면서 시작하고 또 출발하고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법이 사실은 관화선법이지만 이 관화선법이 나오게 된 데는 길게는 이제 멀리 가서 원료는 물론 부처님이고 붓다, 석가모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달마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달마대사 사후에는 그 제자인 육조 해능대사 밑으로 그 수많은 때 제자 이렇게 해서 선법이 또는 수행법이 또는 수행을 생각하는 것 또는 깨친다는 게 무엇일까 깨닫는 게 무엇일까라는 그 깨달음에 대한 그 본질적인 모습도 또 사람들이 다 규정을 다르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사실은 배우는 거예요. 관화선법을 공부를 하지만 부모를 모르고 제가 저번에 시간에 했던 자식을 이해할 수 없듯이 그 부모님을 이해를 하면 자식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자식을 바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선도 어려워 죽겠는데 선의 역사까지 알아야 되니까 더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것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또는 내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한 생각 딱 돌이키면 어렸던 것이 쉽게 다가갈 수도 있고 또 쉬웠던 것이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딱 한번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생각에서 내가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일으키면 벌써 어려워져 버려.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럼 또 언젠가 내 것이 됩니다. 계속 익숙하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 화두선, 간화선이라는 게 사실 스님들도 공부하면서 10년, 20년 지나도 제대로 공부가 안 돼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많이 봤고 저도 또한 그랬고 그래서 옛날 스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깨침에 이르렀고 완전한 인격체로 다시금 태어났을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노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단순히 아이고 힘든 걸 해냈다가 아니라 똑같은 우리 사람이지만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매진을 해서 깨달음에 의해서 완전 행복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침에 이르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고봉 원묘 화상 스님이 이제 당신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깨우쳤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걸 읽어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참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이런 걸 한번 느끼면서 좀 돈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직접 쓰신 당신이 어떻게 깨우치는 그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별거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한 10분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15살에 출가하여 16세 중이 되었고 18살에 불경을 배워 20세가 되어 처음 선방에 들어가 참선하기 시작했다. 경을 배우다가 한번 교로 입선했다가 이제 선으로 20살 때 들어간 거예요. 나는 3년 동안 죽음을 한정하고 참선을 마칠 작정으로 서원을 세웠다. 그리고 당교 화상에 가서 법문을 청했더니 스님께서 나에게 생사화두를 일러주시면서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고 이것을 간절히 의심해 참고하라 하시기에 이 화두를 가지고 애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각이 언제나 두 갈래로 갈라져 공부가 한결같이 되지 않아 탈이었다. 매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처럼 서성거리며 고민 속에 1년 남짓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태주 정영이라는 사람을 따라 북간 탑두에 가서 설암 화상을 배웠고 법을 물을 기회가 마련되었다. 스님께서 처음 좀 야단치셨지만 곧 나의 공부 병통을 잘 고쳐주시고 조주 무자 화두를 공부하라고 일러주셨다. 그 매일 점검 받으라 하시면서 길 가는 사람처럼 날마다 그 공정을 알아야 한다.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해서는 안 된다. 물에 담갔다가 건져낸 돌대가리 같은 놈은 패 죽여도 무죄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매일 아침 방장실에 올라가 인사드리기로 했다. 언제나 배울 적마다 금일 공부는 어떠한고 하시고는 다시 너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은 누구냐고 소리치시면서 냅다 주먹으로 한 대 갈겨주어 쫓아내는 것이었다. 날마다 이렇게 묻고 이렇게 때리시니 나는 쫓기고 쫓겨 더 갈 수 없는 긍지에 몰려 핍박당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렇게 하기를 근 3년 동안 나는 하루 2때 죽과 밥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에 앉지 않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대지 않았었다. 3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저 밤이나 낮이나 동으로 서로 사뭇 경영하면서 무진 애를 쓰기도 했지만 그러나 항상 혼침과 산란 이 두 가지에 끄달리고 휘말려서 그렇게 공부가 안 되는 것이었다. 어찌나 화두가 잡히지 않은지 끝내 밥 한 술 먹는 사이도 수월하게 일념이 되는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화두를 들 적에는 있고 안 들면은 금방 없고 가령 화두를 들고 의심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또한 잡아둘 수가 없고 어쩌다가 화두를 잡아두고 의심을 해 간 듯 했어도 이것은 그저 잠깐 사이뿐이고 또다시 그만 혼침과 망상에 끄달리고 마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느라고 허다한 세월을 허비했으며 허다한 고생을 다한 셈이지만 조금도 진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한 해에는 경상지방에 가서 지내게 되었는데 하루는 그러니까 그날 3월 16일 밤이었다. 졸다가 꿈속에서 그 전에 단교 화상께서 설법하실 때 말씀하셨던 만법규일 일기하처 만법은 어디로 돌아가는 곳 하두가 문득 생각나더니 어쩐 일인지 이로부터 의정이 돈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장의 화두는 타성일편이 되어 버렸으니 그대로 무신삼매가 현존해서 돈과 설을 잊었으며 낮과 밤을 잊었으며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모두 잊어버리는 경지에 들어간 것이다. 대소변을 보거나 자리에 앉아 바루를 펴거나 그야말로 일동, 일정, 일어, 일묵이 전부가 다 일기하처뿐이므로 다시는 털끌만치도 딴 잡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치 못을 받고 악교를 붙인 것처럼 절대 부동이 되었으니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아침에서 저녁까지 다시 아침까지 그대로 징징 심심 탁탁 외해해서 순정 절검하고 일념이 만년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느 결에 13째 되던 날이었다. 대중스님네가 승당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섞여서 삼탁각에 올라갔다. 그리고 경을 외우면서 돌아가다가 문득 법연 화상의 진영을 쳐다보았는데 그 곁에 쓰인 글귀 100년 3만 6천 날을 반복하는 놈 원래 이놈이라 한 것을 보는 찰나에 전에 송장 보고 다니는 놈이라는 화두를 확 깨친 것이다. 그만 호응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나도 없고 너도 없어지니 거울이 거울을 비추는 듯 깜빡 한 번 죽었다가 소생한 듯 마치 1200근짜리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것이었다. 여러 가지 고인의 공안들을 가만히 증언해 보았더니 하나도 걸릴 것이 없는 듯 고요한 반야의 묘용을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다. 이날은 바로 신유년 3월 22일 소림길이었고 바로 내 나이 24살 되었으니 만 3년이 기한이 차던 해였던 것이다. 네. 선녀를 지은 그분이 지은 건 아니, 그분이 쓴 건 아니에요. 제자가 썼지만 고봉 원묘화상께서 당신이 깨친 공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제가 강원에서 선녀를 배우면서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죠. 굉장히 그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다가 이제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이 글을 보니까 또 20년을 넘게 중생을 하면서 3년 만에 이분은 견성을 하셨는데
나는 뭘 했나 이런 생각하고 게을른 나를 많이 탓해 봤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건 완전히 깨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고 이분은 10년 동안 더 공부했어요. 10년 만에 완전히 타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 마음 먹고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예.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어렵게 해도 안 되는 것이 공부예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해도 되는 게 또 공부예요. 그거는 깨친 분상에서 하는 얘기지 중생심에서 말하면 안 되지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번 시간에는 이제 달마서부터 해가지고 뭐 능가정, 동산법문, 북정선, 남정선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뭘 생각해봤냐면 이제 조사선이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그러니까 조사선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제. 그쵸? 조사선이 뭐죠? 뭘 조사선이라고 그래? 그건 얘기하실 수 있어야지. 간단하게라도 누가 물어보면. 예? 내가 잘못 가르쳤구만. 해능조사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해능조사하고 그 밑에가 누구예요? 도신. 그 다음에 뭐 어디죠? 도신 다음에 누구예요? 해능, 해가, 도신, 그 다음에 승찬. 아니, 육조속.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달마, 해가, 그 다음에 승찬, 도신, 그 다음에 홍인, 네, 그 다음에 해능,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사선이라기보다는 이제 선이 막 음트는 시기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음트는 시기, 선이라는, 그러니까 수행법. 그전에는, 물론 이제 선수행법이라는 건 이름은 아니었지만 어떤 내용적으로는 선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그렇게 이름을 붙인 선은 사실은 육조 해능대사 때부터 또 그 마조부터 해가지고 그 밑으로 제자가 나오면서 그때가 드디어 이제 선이라는 어떤 형식을 띠고 선종이라는 형식을 띠면서 선종이라는 조직을 갖춘 이런 형태였단 말이죠.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선종이 교정을 극복한다는 표현이 맞나? 교정을 대체한 거죠. 극복이 아니라. 교정을 대체해서 새로운 불교를 공부하는 수행법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선종 스스로 선종의 규칙을 정하고 청규라고 했죠. 백장해해 선생의 청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청규에 맞게 수행을 하고 일과 수행을 둘러보지 않았다. 예, 이게 간단한 어떤 조사선이에요. 그러니까 생활과 공부를 둘러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조사선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은 다 부처라. 예, 그냥 부처가 지금 제가 부처가 말하고 있고 부처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가 그냥 성불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즉심시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즉심시불. 평상심시도.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잖아요. 도를, 물론 조사선의 조사마다 각각의 가풍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내용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즉심시불이라. 곧 그 마음이 부처다 이거예요. 평상심시 도야. 평상의 마음이 그냥 도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닦을 필요가 없어요. 응? 내가 자선을 해서 화두를 탑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화두도 나오지도 않았지만 화두 수행법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조사선에서는 그냥 처처가 다 부처예요. 처처. 인인이 다 사람 각각이 다 부처야. 부처가 말하고 부처가 하는 거 부처가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뭐만 하면 돼? 자각만 하고 확실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예. 믿음.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사선법이
바뀌는 계기가 생겨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사선에서 다시 묵조에서 간화로 바뀌거든요. 선법이. 그러니까 참선 마음 공부하는 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조사선과 묵조선과 간화선에 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묵조선은 뭘까요? 묵조선은 들어보셨죠? 대종고가 간화선을 들고 나온 데에는, 수행법을 들고 나온 데는 이 묵조선을 타파하기 위해서, 타파라는 표현도 맞는 그 묵조선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묵조선의 병폐. 그럼 묵조선의 병폐는 뭐냐? 그럼 묵조와 조사는 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 묵조, 간화 이렇게 나왔으니까, 역사적으로. 그럼 묵조는 뭐냐? 한마디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좌선하면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처음에 조사선에서는 너희들이 다 득심시불, 평상심시 도, 너희들이 밥 먹고 오줌 누고 똥 싸고 자고 하는 게 다 그냥 도야. 따로 닦고 증득할 게 없어. 무수무증이야. 닦을 바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묵조선에서는 그것 본래 정신, 모두가 부처라는 그 말은 맞지만, 자성이 청정하다는 말은 맞지만,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식의 수행은. 그러니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내가 그 깨침을 드러내느냐, 깨침을 나아가서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가 좌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묵묵히 앉아있어서 무견이 있으면 진리가 개혁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그게 조동종이에요. 조동종. 그 조동종이 선법이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죠. 그래서 일본의 선은 조동이에요. 조동. 예, 화두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70년대 미국으로 선을 전파시켰을 때 조동종 계열의 스님들이, 일본 스님들이 가서 선을 전파시켜서 거기는 묵조를 했어요. 처음에다. 묵조선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묵조의 단점은 또 뭐냐? 간화선에서 봤을 때요. 대종고 스님이 봤을 때 간화선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종고 스님의 삶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 스님 삶이. 한마디로 이 스님은 굉장히 현실론자예요. 이 스님 자체가. 근데 무견이 앉아가서 진리를 앉아서 좌선법을 그냥 가만히 좌선 자세를 취하면 진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번민에 휩싸이고 탐내고 성내고 욕망하니 그 번뇌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번뇌를 제거하고 없애는 방법이 뭐냐? 화두를 들어야 되는 거야. 화두를. 그래서 조사선에서 조사들이 해놓은 그 일상의 법거량, 제자와 제자 스승과의 법거량에서 한 대목, 예를 들면 아까처럼 시신마, 일기하처 이런 걸 가지고 왜 하나로 돌아가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지? 나는 죽어서 어디를 가지? 이 한 대목을 가지고 일어나는 번뇌, 욕심, 탐욕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칼이라고 표현하죠. 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다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번뇌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수행을 해야지 깨달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스님은 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래요. 그 시대적 상황이 왜 그러냐. 대스님이 활동할 때는 남송시대예요. 남송시대. 한마디로 금나라와 전투 중에 있었어요. 전쟁의 와중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대스님은 주전론자예요. 주전론자. 한마디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오랑캐를 몰아내는데 그러니까 주전론자가 주화파가 있었고 주전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삶 자체가 당신도 공부를 하셨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현실 참여적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서 공부법도 마찬가지. 내가 공부 화두를 들어서 번뇌를 타파해서 깨우쳐가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분의 삶이 그랬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은 어떻게 돼요? 10년 동안 귀한 거예요. 대종고 스님 10년 동안 귀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귀향에서 풀려나서 또 당신의 간화선법을 널리 선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사실은 자기한테 맞고 자기의 생각하고 자기가 받아온 어떤 공부법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했던 또는 자기가 살아온 길, 살아온 인생 거기에 따라서요.
수행법이 조금씩 사실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현대에는. 누구한테는 윗바사나가 맞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가나선이 맞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묵조선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어떤 스님은 묵조선 하는 스님도 있어요. 사실은. 예, 다 가나선 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이라고. 스님이라고 다 가나선 하는 게 아니고 스님 중에도 윗바사 하는 스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어떤 수행법과 잘 맞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네, 그것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수행법에 맞게 수행을 해나면 결국은 목적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진치가 있고 보다 자기가 맞는 수행법을 찾으면 또 빨리 가겠죠. 예, 그 공부법이 빨리 진척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호록의 성리까지 했으니까 조사선의 선사상 요것만 한 페이지 하고 2페이지인가요? 2페이지 하고 나머지 가지고 하고 진도 올라가면 너무 늦어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책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선의 선사상, 평상시 도 이게 그냥 조사선의 아주 특징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요것만 읽어주고 설명하고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평상심시도 조사선의 특징은 붓다의 정신을 인간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밀착된 생활 정글에서의 선불교를 전개한 점이다. 그것은 조사선의 선구자인 마조의 유명한 평상심시 도라는 정의나 즉심 시불이라는 법문에서 보듯이 인간의 절대 긍정과 현실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의 일상생활 그 모두를 불교의 정신으로 만드는 종교운동이었다. 자, 마조는 이렇게 얘기해요.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 아주 단언해버려요. 여러분 수행할 필요 없대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오염시키지 마라. 오염이란 뭐냐? 차별심이나 조작하여 취향하라는 자기성을 말한다.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 이 얘기예요. 생각 일으키지 마라 이거예요. 좋다 나쁘다 생각 일으키지 말고 더럽다 깨끗하다 생각 일으키지 말고 그냥 본연에 있는 그대로의 너의 마음 그 본자리 그것이 평상의 마음이야. 근데 우리는 평상의 마음을 쓰지 못해. 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은 뭐냐? 분별심, 차별심이잖아요. 우리의 평상심이 바로 도인 것이다 라고 말한다. 즉 평상심이란 조작도 없고 시비나 취사도 없고 단상이나 범부나 성이라고 분별하는 마음도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평범한 일상생활의 그 마음이다. 그러나 마조의 설법은 조사선의 기본 사상을 잘 말해주는데 그의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불수용이라고 이걸 유명한 말로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나선에서 만약에 대종고 스님이 이걸 어떻게 비판했겠어요? 비판은 안 했겠지만 그분이 봤을 때는 닦지도 않는다고? 번뇌를 제거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의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은 우리의 평상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본래 청정심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마조 어록에 어떤 견해를 가져야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성은 본래 구족되어 있다. 구조가 아니고 구족되어 있다. 다만 선과 악의 경계에 구애되지 않는다면 수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스님 어떻게 해야지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거 간단하다. 네가 원래 청정한 사람이니까 그냥 생각을 날 때마다 그 생각 자체가 선이나 악이나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그것만 떠나서 생각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럼 넌 바로 수도인이고 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의 삶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사실 자체가 자성이 청정하다 본래 부처불이다 본래 불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본래 불이라고 지금 확신이 믿어요? 아닌데 나 가끔 욕심도 부리고 약간 거짓말도 하고 좀 나쁜 짓도 좀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본래 부처라는 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막 아리까리 하잖아요. 아리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조사선에서 봤을 때는 마조가 주장하는 평상심이나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본래 갖추고 있는 자성청정심이며 우리들의 근원적인 마음이다. 그는 인간의 평상심이 다름 아닌 부처, 즉심 시불이라고 단적으로 강조하면서 그러한 선종의 입장을 보리달마가 붓다의 정법 안장을 전한 일심의 법, 즉
심지법문이라는 새로운 사상으로 다음같이 살아오고 있다. 자, 너희들은 각자 자심이 곧 부처임을 확신하라. 달마대사가 남천축에서 건너와 상승 일심의 법을 전하여 너희들을 깨닫도록 하셨다. 또 그가 능가경에 의거하여 중생의 심지를 밝히신 것은 중생들이 전도되어 일심의 법을 믿지 않음을 걱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가경은 불어심을 근본으로 하며 무문을 법으로 삼는다. 무문, 문이 없다는 것은 분별심이 떨어간 자리가 무문인 거예요. 마조는 능가경에서 설한 심지나 불어심을 그가 주장하는 평상심 및 즉심시불의 사상적 근거로 삼고 있다. 마조의 평상심시 도라는 주장은 불성사상을 토대로 하며 새롭게 전개된 대승불교의 자성청정심이라는 주장과 심지법문을 인간의 평범한 일상생활 그 속에서 행동의 종교로 승화시킨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평상심은 본래 자성이 청정하고 구족되어 있는 불성이며 다시 새롭게 수행하여 완성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기에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단언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사실 조사선의 사상은 우리들의 자성 청정심을 어떻게 수행하여 스스로 증득할 것인가라는 실천적인 문제에 귀결된다. 수행이란 임재가 강조한 것처럼 수리, 이치를 닦고 수선, 선을 닦고로 이해되며 결점이 있는 것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작업이다. 그리고 깨달음은 그러한 수리나 보수의 완성을 가리키며 본래 완전한 상태로 되돌아와 이미 수리나 수선이 필요 없게 된 사실의 증명이자 실증이며 스스로의 확인을 통한 분명하고 의심 없는 철저한 자기 확신인 것이다. 임재도 여러분 제 방에서 닦아야 할 도가 있고 증득해야 할 법이 있다고 설하지만 도대체 무슨 법을 증득하고 무슨 도를 닦으려 하는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임재 스님. 우리가 임재종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본체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본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깨달음 분상에서 봤을 때는 닦을 것도 없고 무슨 공부할 것도 없죠,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제가 보기엔 가나선의 말이 맞죠. 우리는 법내에 휩싸여 있잖아요. 순간순간, 매 순간 경계에 끄달리잖아요. 그럼 그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내 본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첫째로는 고요히 해야 돼요. 고요히. 고요히 마음을. 그래야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마조의 도불 맞나? 비판하고 있다. 마조의 설법처럼 인간이 본래 갖추고 있는 자성 청정심을 본래 완전무결한 입장에서 강조한 것이며 이는 철저한 본래성의 자각에서 주장된 사고이다. 마조의 도불용수, 도는 닦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한층 강조하여 닦음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 무증이다. 예. 조사선의 입장을 석존의 설법으로 재편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인간의 평상심은 수행이나 수리라는 조건이 있을 수 없는 본래 완전하고 원만한 청정심이다라는 자각과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마음과 경계를 요달하면 망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능가경의 기록을 인용하여 망상이 이미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깨달음의 세계이다. 라고 설하고 또 불성은 본래 있었으며 지금도 있으니 수도와 자선을 빌리지 않는다. 불수가 곧 열의 청정선이다 라고 설한다. 즉 마조는 단순한 경의 전례나 문의의 주석보다는 즉심 시불이라는 사실과 달마가 전한 일심의 법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사상에 맞춰 경론의 구조를 자유롭게 인용하여 재편하였다. 마조는 선종의 사상적인 근원을 달마에게서 구하고 있으며 달마가 전한 일심의 법이나 붓다의 정법안장에서 전래된 심지법문을 평상심으로 강조하면서 평상심인 자심이 바로 부처임을 자각토록 가르치고 있다. 마조가 평상심시 도라고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대의 조사서는 종래의 전 불교 정신을 인간의 일상생활 그 속에서 창조적인 참된 삶의 사상으로 전개하였다. 이것은 인도에서 전래된 이국의 종교인 불교를 중국적인 현실 긍정의 사고로서 중국인의 종교로 승화시켜 중국 사회에 정착시킨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인들은 현실 중심의 사고를 하는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 중시 즉 조사서는 이제 어디까지나 인간의 일상생활 중에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똥 누고 오줌 싸는 평범한 생활을 실천하는 그 가운데서 곧바로 영혼의 진실을 찾아보려는 것이었다.
누가 묻습니다. 어느 곳이 깨달음의 장소입니까?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바로 깨달음의 장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행주자와 어묵 동정. 일상을 떠나서는 깨달음이란 없다. 불교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불교의 기본 정신에 벗어난 권위와 형식에 얽매인 중국의 교학불교가 이제 조사선의 선승들에 의해 새롭게 불교의 본래 정신을 되살리자, 붓다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라는 실천 불교이자 생활 종교로서 중국의 대지에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 증도가에서 행도 선이요, 좌도 선이요, 말할 때나 침묵할 때, 그리고 움직일 때, 조용히 있을 때 언제나 신체가 편안하다라고 읽고 있듯이 평상심이 도의 세계라는 조사선의 입장을 잘 말해주고 있다. 조사선의 일상운이 말하고 행동하는 절대 긍정은 신의 도노선과 하택신해입니다. 하택신의 도노선과 좌선의 정의에서 새롭게 전개된 것이지만 마저는 평상심 도로 이를 멋지게 발전 승화시킨 것이다. 네, 마저 오록 이 뒤에는 이제 각각 조사의 가풍에 대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시간 나실 때 한번 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걸 기초를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조사선의 역사적 전개는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27쪽. 자, 봅시다. 조사선의 그 역사적 전개, 조사선의 흐름과 그 의미와 그 흐름. 조사선의 의미는 뭐냐? 자, 벼감록에 나온 동산 마 3근에 나온 조사선의 의미, 죽이는 칼과 살인검과 살리는 칼, 활인검, 이것은 존재의 본래 모습이자 살아있는 삶의 알맹이다. 죽이는 칼은 무엇이고 살리는 칼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칼은 무엇이고 살리는 칼은 무엇이에요? 칼은 원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요? 살려요? 용도가 부엌하면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살인검과 할인검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스승이 제자를 제접할 때 어떨 때는 죽입니다. 어떨 때는 살려요. 그럼 어떨 때는 죽이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을 때 그때는 죽여야지. 그렇죠? 암환심을 꺾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죽이는 거야. 그래서 깨우치면 인도하고 또 그 사람이 너무 침체됐고 내가 본래 성불의 부처인지를 몰라. 내가 부처인지 몰라. 그럼 어때요? 너 부처야, 멍청아. 너 아주 교기한 사람이야. 너 원래 청정한 사람이야. 라고 살려줘야 되죠. 그래서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원래 조사선에서 조사들이 제접할 때 한 가지 가지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일상의 모든 것이 제자들한테 공부거리로 던져져 버리잖아요. 거기에는 똥막대기도 있고, 뭐, 마삼근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바로 닦아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상의 것에서,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한 포인트만 잡은 게 화두가 되는 거죠. 가나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이는 칼, 살리는 칼은, 스승이 제자를 대접할 때 쓰는 용도를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 죽임에 대해 말하더라도 터럭 하나 다치지 않고 삶에 대해 말하더라도 곧 목숨을 잃고 만다. 깨달음 그 자리는 어떤 성인도 전할 수 없는 것이니 어거지로 깨달았고자 하는 이는 물속에 달을 건지려는 원숭이와 같다. 넘어갑시다. 조사선이란 깨달음을 완성한 모든 조사들이 본래 이루어져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바로 눈앞에 들어보인 법문이다. 이 법문에 들면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스스로가 본래 부처임을 명확히 깨달아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자제한 삶을 누리게 된다. 채로 금풍이라는 말이 있다. 가을바람에 잎이 다 떨어지면 나무의 본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에 맑은 가을바람이 충만한 것을 표현한 말이다. 이와 같이 누구라도 조사선의 법문을 들으면 말과 생각하는 자아의 존재 방식이 허물어져 법계의 참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조사선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45세 동안 길에서 길로 다니며 쉼없이 가르침을 펴다가 마침내 스스로 체득하신 깨달음의 세계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이신점심의 방법으로 마가섭 존자에게 전하니 이 일의 기회는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한 송이 연꽃을 들어 많은 대중 앞에 보이셨는데 그 대중 가운데 오직 마가섭 존자만이 빙그레 미소 지었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어 마음을 보이시자 가섭 존자가 그 마음을 바로 깨닫고 미소로 화답해 드린 것이다. 꽃을 드시자 빙그레 웃네 이른바 여마미소가 바로 이것이다. 선은 여마미소의 뜻깊은 기운으로 탄생하였다. 이건 이제 선에서 얘기하는 이제 삼처전심이라고 얘기하죠. 삼처전심. 부처님께서 교로서 물론 말씀하셨지만 교회 별전, 교외에 따로의 전하신 선에서 얘기하는 거죠. 교외에 따로 전하신 건 뭐냐? 마음이죠. 마음법, 신법이라니. 근데 이거를 이제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냐 할 때 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에서. 삼처전심. 세 곳에서 부처님의 마음, 신법을 전해줬다. 이게 첫 번째가 여마미소. 두 번째가 뭐예요? 곽시상부. 마가섭, 곽시상부 뭐죠? 두 발 보이신 거잖아요. 네, 마가섭이 나중에 부처님 답의하실 때 늦었잖아요. 그 불이 안 붙었잖아요, 계속. 근데 마가섭이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관받고 두 발을 딱 보이셨다니. 곽시상부라고 하잖아요, 곽시상부. 그래 보이셨고. 또 하나는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부처님 자리를 마가섭한테 한 켠을 내준 거예요. 자리를 조금 양보해. 그러니까 법이 너한테 갔다 이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3차 전이죠. 전님 마음 신법을 마가섭 때 전해서 그때부터 이제 선법이 시작됐다. 마음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에서는. 여마미소가 첫 번째죠. 여기 있네. 이것을 3차 전심이라 한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전해주신 법은 그 뒤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끊임없이 계승되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3차 전시뿐만 아니라 가사도 전해줬다고 하죠. 선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사도 전해져서 그것이 대대로 내려와서 달마까지 가서 달마가 6조 해능까지 5조 홍인에서 6조 해능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가사는 끝. 그쵸? 가사는 끝났잖아요. 그리고 뭐가 어떻게 인가를 했죠? 그 다음부터는. 조사선은 어떻게 인가해주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인가해줘요? 법통이에요, 그냥. 법통대로 왔으면 인가가 된 거예요. 거기에 법통대로 왔고 깨달았으면 그럼 너가 이제 부처님의 몇 대 조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인도의 28번째 이 법을 물려받은 분은 보리 달마 조사이다. 달마 조사는 중국으로 건너와 부처님의 진정한 선법을 전하여 동토의 첫 조사가 되었다. 이 중국 사람들은 뭐든지 전통을 중시하잖아요. 전통. 가문. 그게 유교잖아요. 유교 사상이잖아요. 전통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전통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들의 중국인의 사고 방식대로 우리의 법맥도 전통을 쫙 세우는 전등을 쫙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물론 부처님께서 가섭한테 법을 나 죽으면 이 승단은 가섭이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 아니거든요. 가섭이 그냥 두 번째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된 거예요. 그냥 이조가 된 거예요. 서쪽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예요? 가섭 다음에 누구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안한전자가 됐잖아요. 안한전자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섭보다는 안한이 부처님의 법문도 더 많이 듣고. 그쵸? 핏줄로는 사촌 동생이고. 비구니 스님한테도 인기 챙기고 있고. 근데 희한하게 가섭이 받고 안하는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돼버렸어요. 밀려났어요. 어쨌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는 그러면 안한존자는 그러면 법이 없어서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조사선의 흐름. 중국의 선종은 인도의 28번째 조사이자 중국 조사선의 첫 조사인 달마 선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래하여 부처님께서는 전하신 법은 조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의 선사를 통해 면면이 계승되어 선종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마가섭 존자로부터 해능 선사까지 법을 전하는 전법 조사들은 모두 33분이다. 그래서 33조사 또는 33조사라고 일컬어진다.
선은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마가서 존재에게 마음을 보여주신 일에서 싹이 텄다. 이 선법이 여러 조사들을 거쳐 중국에 이르게 되었으니 달마 조사께서는 소림새에서 면벽 9년으로 마음자리를 보이셨고, 달마 조사께서 왜 갑자기 면벽을 9년 동안 하셨을까? 공부하려고? 시절 인연을 기다린 거예요. 시절 인연을. 양나라 때 오셨잖아요. 양나라 무제 때. 5, 16 때. 근데 양나라 무제는 불심은 좋아갖고 뭐 당신도 3번이나 출가한 황제지만 불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불교. 달마 조사가 보기에는 불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무슨 불사를 많이 하고 뭐 스님을 많이 출가시키고 이러면 자기가 엄청난 공덕이 있는 걸 착각을 한 거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마음법하고는.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서는 선법이라는 것을 내가 펴봤자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시절이 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들어가신 거예요. 소림날. 9년 동안 면벽하셨어요. 9년 동안 이제 수행하신 거죠. 보림하신 거죠. 스스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해가를 만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인들은 시절 인연을 기다릴 줄 알아요. 우리들은 시절 인연이 무익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고 생각을 내고 말을 뱉고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예. 좀 기다릴 줄 알아요. 시절 인연을 기다려. 그래서 이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가 그 조사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절 인연들. 조사선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킨 분은 육조 해능선사이다. 해능선사는 모든 사람이 본래 지닌 자성을 직시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몰로 깨치는 도노 견성을 천명하였다. 중국의 선종이 면면이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은 해능선사가 이러한 도노 선법을 온몸으로 펼쳐냈기 때문이다. 해능선사의 선법을 확고히 다진 분은 선사의 제자인 화택 신의 선생이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화택 신의는 해능대사의 제자이지만 사실은 화택 신의보다는 해능보다는 북종의 신수 대사가 사실은 처음에는 선맥으로 이어받았죠. 근데 화택 신의가 육조 헌창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쪽은 도노 점수야. 그거는 정통이 아니야. 우리 해능 우리 스승님께서 돈수를 주장하셨어. 이것이 우리의 정통이야. 정통의 선법이야. 너희들은 반개야.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육조 해능 선양 운동을 시작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물줄기를 바꿔놔버리죠. 예. 그 물줄기를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육조가 해능이 되고 자기는 바로 칠조가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아버지를 띄워주고 자기가 높아져 버리는 거죠. 오조 홍인 선사의 문화의 선법을 익혔던 대통 신수 선사와 그의 문화 숭산 보적 선사가 가르친 선을 우리가 북종선, 도노 점수 북종선을 부르고 해능 선사의 선법을 남종선. 해능 스님이 남쪽에 있었어요. 광동 지역에. 그러니까 남쪽이라는 거죠. 근데 남쪽은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변방이라 변방. 변방의 시골의 무지랭이야 그냥.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도 처음에 일부러 그러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오조 홍인이 왔을 때, 육조 해능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 남쪽에 그 촌 무지랭이가 무슨 불법을 배우겠다고 왔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한 방 먹었죠. 오조 홍인이 육조 해능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육조 해능이 도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그렇지. 사람에게 남북이 있지만 도에겐 남북이 있습니까? 깜짝 놀랐죠. 오조 홍인이. 그래서 어이구 이거 잘못하다가 얘 다치겠다. 너무 뛰어나니 너 방앗간 가서 절구나 짜 쌀이나 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남쪽에 이제 남쪽에서 왔기 때문에 남쪽에서 또 이제 법을 펼치셨기 때문에 신의 선사는 북종선을 점차적인 닦음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점수법으로 조사선의 반개이며 해능 선사의 남종선은 달마조사에 전한 도노법으로 정통이라고 하였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점수와 돈수 때문에 맨날 많이 싸우죠. 교리적으로. 이게 혼재 있어요. 사실은 혼재 있는. 그래서 보조국사는 점수를 주장하셨잖아요. 그렇죠? 점수. 성철 스님이나 그런 분들은 돈수를 주장하셨고, 곧 신수 선사의 북종선은 점차적으로 이르는 점수법인 반면에 해능 선사의 남정선은 마음을 단도직입하여 견성하는 도노법으로 이 두 선법은 수행과 깨달음의 길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신의 선사 이후 조사선을 크게 융성시킨 바는 마조 도일입니다. 마조 도일. 그 다음에 석도 희천. 이게 다 육조 해능 희화에서 나온 제자들이죠. 선사의 석토희천 선사의 문화의 선지식들이다. 이들은 양자간 남쪽에서 위치한 강서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조사 선법을 크게 진작시켰다. 마조 선사는 남약 쾌양 선사의 법을 이었고, 그러니까 마조 후에 제가 법계도 줬죠. 석도 선사는 청원 행사의 선법을 이었다. 마조와 석도 선사는 조사선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뛰어난 제자들 많이 두어 선종은 역사 속에 확고히 뿌리내리게 되었다. 예를 들어 마조 선사의 많은 제자 중에 백장해해 선사가 있다. 백장해해 선사는 선원 청규를 제정하고 중국의 최초의 선수행 공동체인 총림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총림이 몇 개 있어요? 총림. 옛날에 몇 개 있었어요? 옛날에는. 통도사, 아니, 해인사, 통도사, 그 다음에 수덕사, 백양사. 요 네 개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총림 바람이 불어가지고 너나 나나 막 다 총림 하자고 해서 총림이 지금은 꽤 많아졌어요. 제가 여러 군데 됐어요. 그럼 총림은 사실 뭐냐? 있어야 돼. 총림의 구비 요건이 뭐냐? 선원, 유론, 강원, 연불원. 이게 갖춰져야 돼. 그게 총림이에요. 예. 근데 요즘에 보면 유론도 없는 데가 총림이 되고 연불원도 없는 데가 총림이 되고 예. 이렇게 막 멋대로 그냥 막 하더라고요. 예. 사실 총림은 그런 모든 제반의 수행, 교도 공부할 수 있고 선도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데가 사실은 총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림의 어른을 방장이라고 하죠. 또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저번에 얘기했죠. 생활수술 수술하여 실천에 자급자족하면서 수행에 전념하는 선원 공동체의 기틀을 다져 선종의 역사에 반석 위에 우뚝 서 있게 됐다. 만약에 선종이 처음에 태동할 때 이런 자립자족의 경제를 이루지 않고 제가자의 보시라든지 나라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됐다면 선종도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교종은 없어지기보다는 교종은 굉장히 쇠퇴해서 거의 명맥만 유지했는데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선종은 나라의 후원도 받을 필요도 없고 제가자의 후원도 받을 필요 없이 자급자족한 생활을 제기하고 자기들이 청규를 제정해서 스스로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교세가 확정시킬 수 있는 외연이 넓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이 구조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종이 쇠퇴해지니까 선종이 갑자기 확 당나라, 송나라 시대 선종이 확, 그전에는 교종이 더 득세했었죠. 확 떠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마조선사와 석도선사의 문화에 많은 선지식들은 또 그 문화에 수많은 선사들을 배출하여 선법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 9세기에서 10세기를 이르며 석두계에서는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마조계에서는 임재종, 위양종의 5가가 성립되었다. 저기 법계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법계도에. 다시 11세기 중반에 이르러 임재종에서 황룡파와 양기파. 네. 한마디로 나머지들은 송나라 시대 때 또 많이 쇠퇴했어요. 오종에서. 근데 임재종만 번성을 많이 더 성행했는데 거기에 또 황룡파와 양기파로 나눠져요. 예. 근데 우리는 나중에 우리 조계종은 양기파 맥이에요. 예. 임재종 자체에서도 우리는 양기파, 황룡파가 아니라 양기파예요. 예.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세심하게. 그래서 5종 7가라고 하는 거예요. 7개. 5가 7종에 일하는 중국의 선종의 황금기를 누리게 되었다. 이 5가 7종이 점차 쇠퇴하여 12세기 중반에 되면 조동종 계통의 굉지. 자, 이 조동종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묵조선입니다. 묵조선. 예. 묵조선의 계통의 굉지. 이 선사가 묵조선을 선양하게 됐다. 묵조선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견이 앉아있는 그것이 진리와 개합해 있다. 한마디로 조사선은 일상생활 모든 것이 즉심시불이고 모든 것이 밥 먹고 나무 깃고 물 나르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의 부처다. 부처의 행위고 부처의 묘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묵조선으로 와서는 그 조사선이 어떻게 바뀌냐.
그럼에도 모든 것이 청정하고 자성 청정심이 확실하고 부처인 건 맞지만 형식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은. 그 형식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냐? 좌선법으로서 깨침을 드러내고 우리의 청정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방법론으로 좌선을 택해, 좌선. 그래서 묵조선에서는 무견이 앉아서 좌선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앉는 자세가 그냥 깨침에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예. 진리와 개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예.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조계종 선방이 어때요? 서로 많이 앉는 걸 자랑해. 10시간, 12시간, 16시간. 이건 묵조선이에요. 이건 묵조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앉는 게 진리를 들으니까 앉으면 돼. 아니, 근데 우리 관화선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관화선은 화두를 들어서 타파리 해야 돼. 아까 우리 여기 스님가 제가 읽어줬을 때 그 스님도 뭐라 했어요? 화두를 타파하는데 앉아서 했어요? 경행했대, 경행. 왔다 갔다 경행했다. 이거 우리가 잘못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원래 관화선은 그렇게 앉아서만 하는 게 관화선이 아니에요. 네, 경행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관화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무슨 앉아서 좌선법을 탁 앉아서 뭐 좌선하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졸리고 혼친과 뭐 도고가 오면은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대신 이제 일념은 돼야지, 일념으로. 걷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 많은 사람을 의식할 수 없는 그런 일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방에 있을 때 어떤 스님이 밥때가 됐는데 안 와. 그래서 뭐 가볼 수 없지. 바로 공양 때 가볼 수 없지. 뭐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먹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스님한테 스님 왜 공양으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잠시 경영을 하면서 화두를 들었는데 내 눈앞에는 분명히 많은 스님들이 공양으로 우르르 나와서 공양관으로 가는데 내 눈으로는 보이는데 내 생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 나는 그냥 여기에 빠져 화두에 일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왔다 갔다 했지만 거기에는 경계가 끄달리지 않고 일여가 돼버리죠. 화두에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밥 먹을 때라는 걸 모르고 그러다 잊어버렸다. 놓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지가 있단 말이죠. 예. 열심히 해보면 그런 경지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깨우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묵조선 얘기하다 그랬죠. 임재종 계통의 대종고선사는 이를 비판하면서 관화선을 체계하여 널리 확산시켰다. 그러므로 조사선은 다시 수행 방법상 묵조선과 관화선으로 나뉘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근데 묵조선은 쇠퇴합니다. 그렇죠? 대종고의 관화선이 송대에 꽃을 피우죠. 묵조선도 그런데 사실 조동종도 간간히 명맥만 유지하다가 이제 일본에서 온 당나라 유학원 또는 당송 때 유학 왔던 일본의 스님들이 묵조선, 조동종 계열의 선을 가지고 가서 일본에 퍼뜨린 거죠. 그래서 일본은 조동종 계열의 선을 합니다. 대종고선사가 체계한 관화선은 조사선의 핵심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수행법이다. 즉 관화선은 조사선이 강조하는 견성 체험을 그대로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조사 스님들에서 마음의 본래 면목을 바로 보였던 말길이 끊어진 말씀을 화두라는 형태로 잘 정형화해서 이 화두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깨치게 하는 탁월한 수행법이다. 자, 한국선의 역사적 전통.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선법을 수용하게 되었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라 말, 여말 나초라고 하죠. 신라 말 때 선법이 들어와요. 신라 말 때 선법이 들어와서 구산 선문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9개의 선종 중심의 사찰.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있었다? 선종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선법이 들어와서 선법을 들어온 그 스님들이 선법을 펼쳐서 그 제자들이 전국의 9군데의 산을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선만 위주로 하는 선종 사찰 9군데. 더 많았겠죠. 근데 대표적인 게 그냥 9개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가 출가했던 태안사도 속하는 태안사도. 독리산문이지. 독리산문. 해철국사가 거기서 선법을 펴서 구산 선문에 독리산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출가를 했죠, 그걸로. 2년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산문으로 출가를 했어요, 제가.
거기는 봉암산도 있죠. 봉암사도 있고 9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형성돼서 거기서 이제 선사들을 배출하고 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이 득세를 하죠. 그러다가 고려 초에 들어오면서 왕건 때문에 불교가 융성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교종만 선종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천태종, 화암종이 또 득세를 하기 시작해요. 선종이 좀 약간 수그러들어. 사실은 계속 수그러들었죠. 선종도. 교학에 밀렸어요, 사실은. 고려 때는. 그러다가 명맥만 유지했어요. 명맥 유지하다가 결국 조선조에 와서는 거의 조선조의 승려불 정치에 의해서 거의 선사의 맥이 끊기다시피 했죠, 사실. 그래서 근래에는 경허선사가 나오면서 다시 불교를 중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을. 그래서 그 경허선사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의 조계종이 있게 된 토대가 됐던 거죠. 짧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맥이. 한국의 관아선은 육조 해능선사가 정착시킨 조사선의 흐름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조사선의 정맥이다. 한국에 이 선법이 처음 들어온 것은 신라 말과 고려 초기에 당시 당나라에서 유학한 구법승들이 중국에서 선법을 받아와 이 땅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부분 해능선사의 제자들에게 선법을 받아왔고 이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 바로 구산선문이다. 고려시대에 이르자 이 구산선문을 통칭하여 조계종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해능선사의 선법을 이은 선종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조계종은 해능선사께서 살았던 그 산 이름이 조계산이에요.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대한불교 조계종의 조계종이라는 종명 또한 해능선사가 머물며 도노선법을 펼치던 산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당송시대부터 해능선사를 조계해능이라고 불러온 점을 볼 때 조계종은 그 정체성을 조사선의 정맥을 잇는 데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하겠다. 자, 구산선문을 연 계산조나 선문조사 예찬문이라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건 고려 말에 나온 책인데, 자, 가지산문에서는 도의국사가 가지산문을 열고, 사굴산문은 범일국사, 사자산문은 도윤국사, 상주산문은 무염, 복림산문은 현욱, 휘양산문 도헌, 독리산문은 해철. 제가 일로 출가했죠. 해철국사의 탑이 거기 태안사에 있어요. 수미산문의 이염, 실상산문의 홍철, 신선산문은 이제 실상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홍척. 이렇게 9개의 대표적인 구산 산문이 개창되기 시작해서 선법이 널리 펼치게 됩니다. 선문조사 예찬문에서는 가섭존자로부터 육조 해능선사에 이르는 33분의 삽삼, 어렵다. 삽삼조사 법결을 기록하고 난 뒤 구산선문의 계산조를 이와 같이 밝히고 있다. 조계종의 종조인 도의국사. 여러분, 조계종의 종조가 누구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조상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우리 종법에 읽어줄라 했더니 어디 있니 우리? 나라에는 헌법이 있듯이 조계종에는 종법이라는 게 있어요. 종법. 우리는 조계종 종법에 맞춰 살아야 돼요. 밖에서는 죄가 안 되는데 여기서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 재판은 우리가 다 져.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조직의 법이지 바깥에는 통용되는 법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조계종 종원 제2장 6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종은 신라 현덕왕의 조계 해능의 증법선 서당 지장에게서 서당 지장. 서당 지장이 누구의 제자죠? 황벽승의 제자. 황벽승이지. 시민을 받은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도의국사. 그러니까 도의국사가 서당 지장한테 법을 받아온 거예요. 서당 지장의 법사, 그 다음에 스승이 누구라고? 아까 황벽이라고 했잖아요. 쭉 그거 보면 황벽의 스승이 누구예요? 백장해고, 백장해 마저 도일이고, 마저들이 남약해양이고, 남약해양의 스승이 해능이니까 우리가 해능의 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고려의 태고 보우국사를 중흥조로 하여 청어와 부유, 양, 법맥을 계승한다. 이게 우리 조계종의 법맥도입니다. 도의국사가 종조, 그 다음에 태구 보우국사가 고려 말이죠. 태구 보우국사. 이분은 중흥조. 이분은 그 고려 말에 굉장한 그 권력과 수행을 같이 겸비한 스님이었죠. 그래서
이 스님이 그 제자들을 많이 키워내가지고 이제 그 제자가 또 누구냐면 청어와 부유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법맥이 청어 선사 부하고 부유 선사의 맥이 조계종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경어 선사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조계종의 종종인 도의국사는 해능선사의 사세인 서당지장, 해능부터 사세, 서당지장 선사에게 선법을 받아왔다. 도의국사는 지장선사를 스스로 모시고 참고하여 의심 뭉친 의단을 풀고 드디어 막힌 체증을 뚫었다. 이를 본 지장선사는 마치 돌 속에서 아름다운 옥을 고르듯 조개 껍질 속에서 진주를 주워낸 듯 기뻐하면서 진실로 이런 사람에게 법을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 전하려 하면서 법명을 도의라 고쳐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조사서는 우리나라 스님으로서는 최초로 도의국사에게 전해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조계종 종원 제2장 6조가 자, 나라의 헌법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헌법도 막 고치잖아요. 그럼 조계종 종법은 안 고칠 것 같아요? 고쳤어요. 여러 번 고쳤어요. 근데 옛날에도 종조는 도의다라고 했을까요? 아니. 옛날에는 보조국사였어요. 또는 어떨 때는 태고 보호라고까지 했어요.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정화하면서 우리는 보조, 저쪽은 태고 보호. 그러니까 태고종은 태고 보호가 우리의 종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럼 너네가 태고 보호했으니까 우리 태고 보호 안 해. 우린 보조 진우국사 할 거야. 그렇게 했었어요. 이 비구들이. 그러다가 94년에 종단 개혁이 일어나면서 바꿨죠. 또 도의로 바꿔버린 거예요. 도의를 종조로 하고 중조를 태고 보호로 바꿔버린 거예요. 막 할아버지가 막 바뀌어 막. 이게 참 그렇다니까요. 그 육조 회능을 하택 신해가 바꾸듯이 신수대사를 대체하듯이 막 대체를 해버려요. 이제 세력 센 사람들이 자기가 적통이라고 주장하는 거라. 그래서 옛날에 어느 스님들 제가 법명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스님은 태고종 초대 종종을 하셨는데 그분은 그냥 너희들 어떻게 한부역조하냐. 아버지를 바꾸고 조상을 바꾸냐. 나는 그냥 여기 남을랜다. 그분은 비구로 사셨어요. 평생. 비구로 살다 가셨어요. 근데 태고종이 초대 종종하셨어요. 그렇게 아주 의지가 굳건한 스님도 있었어요.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이렇게 했죠. 물론 당시 조사선의 수행법은 가나선이 체계화되기 이전의 선법이었다. 그렇지만 가나선이 체계화되기 이전의 조사선에서도 화두 참고와 같은 방식의 수행법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게 여기서는 지금 가나선을 얘기하려다 보니 조사선에도 분명히 화두 가나선에 대한 정신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히 있었고요. 네.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의 건국 이념은 불교였다. 성종 이후에는 유학이 정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불교는 그때까지 기능해왔던 역사의 형성이 약화되고 기존의 문벌 귀족과 유착되면서 보수세로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려가 왕건이 훈요 10조를 만들어서 불교를 법에 따르라서 나라를 운영하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고려 말에 일어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치적 격변기에 따라 이거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 내륙의 정치 형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중국이 우리한테 우리 한국에 가서 관광하지 마.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 타격을 입었잖아요. 저번에도 그렇듯이 저쪽에서 지금 막 원나라가 들어서려고 하잖아요. 원나라가 망하고 원나라가 들어서려고 하고 또는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 이런 격변기에 있으니까 이 정치 상황도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나라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족은 아닌데 권문 세가들이라고 하죠. 권문 세가들이 엄청난 그 평민들의 땅을 무작위로 착취해 가잖아요. 그래서 공전이 완전히 무너져. 고려에서. 공전이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세금을 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을 데가 없으면 나라 재정이 무너질 것이고 그 백성들은 땅을 뺏기니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고 그 원망이 치솟을 때시고 그럼 이거를 뭔가 해결하는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돌파구가 뭐예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왔지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우리를 이루어주고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비단 서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지배층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무신정권이 고려시대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귀족들을 싸그리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그 귀족들은 그 전에 불교와 유착해서 나갔던, 교학과 유착해서 나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교학의 승려들, 교학에서 천태종, 화엄정이 선법을 누르고 부상했다가 정치 세력이 바뀌어버렸어. 무신으로 바뀌었어. 머리가 좋은 문신들은 당연히 교종을 좋아했겠죠.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좋았겠죠. 교종의 승려들을 위대했겠지. 그러다가 무신으로 바뀌었어. 무신들은 다르잖아, 성향이. 문신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문신들은, 아니, 교종 스님들은 이 문신들한테 엄청나게 재정적 후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 정권이 바뀌었어. 그렇다고 교종 스님들이 다 여기 정권에 붙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란을 획책하고 문신 등과 교류하면서 반란 획책하고 반항했어요. 지배층에. 무신들한테. 그러니까 무신들이 스님들을 거기서 너무 적극적인 사람들은 제거를 했겠지. 그러고 나니 정신적으로 자기들 채워줄 수 있는 게 뭐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했어? 그때 마침 선종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종의 스님들을 우대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진울이잖아, 진울. 진울 스님과 그 송강사의 16국사가 나온 건 다 그 무신들이 지원을 해줬어요. 경제적으로. 예. 그래서 보조 스님이 저 산골짜기 송강사에서 어떻게 법을 펴? 경제적 후원이 있어야지 저 척박한 땅에서. 나라에서 밀어준 거예요, 무신들이. 그래서 교종이 거기서 보조 국사께서 고려 말에 그나마 그래도 선풍을 진작할 수 있었던 게 그런 무신들의 후원이 있었지. 근데 나중에 또 무신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제거당하죠. 제거당하지 다시 문신들. 그때 문신이 아니, 그때 사대부라고 이제 조선의 사대부잖아요. 그때도 고려 말에 사대부가 형성되는 거야. 과거를 통해서 그 정계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은 땅도 없어. 오로지 실력 하나야. 실력 하나밖에 없어. 땅도 없어요. 문벌 귀족도 아니야. 예. 그런 사람들이 조선을 건국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성계를 중심으로.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은 실력 하나밖에 없어. 근데 보니까 교정도 그렇고 선정도 그렇고 이것들이 다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다 사실은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불교는 안 되겠다. 불교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서 숭유 억불 정책을 피라고 한 거야, 이성계한테. 예, 그게 다 맥락 있잖아요. 숭유 억불 정책에서 불교는 안 된다. 새로운 유교로 대체를 하자. 정신 세계를,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렇게 만들자. 라서 유교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1000년 이상을 불교를 믿어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그래서 불교, 그 조선 왕조에서는 어떻게 돼요? 궁궐 안에다가 내불당을 만들었잖아요. 내불당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해. 부처님을 믿어. 예, 그래서 백성들은 하지 말라고 해, 그러고. 예. 그래서 그 세종대왕은 사실은 용비어천가, 이게 다 뭐야, 용비어천가. 이게 부처님 찬탄한 노래예요, 다. 석보상절. 석보는 부처님 석자잖아요. 부처님을 다 띄우는 그런 찬탄곡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세종 때. 그러니까 지배층은 사실은 종교적인 불교를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제 배척을 하고 유효학으로서 대체를 한 거죠.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깨달아서 나 혼자 깨침을 이루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깨침이라는 과정을 봤을 때는 본질은 하나지만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역사도 알아야 되고 내 지금 처한 시대상도 꿰뚫어 봐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가 공부만 하나 잘안 돼서 모든 게 되는 건 아니라요. 예. 물론 개인적으로는 공부하면 다 통용돼요. 근데 나 개인이 이 사회에 나와서 이 깨달음을 나의 공부를 펼치려고 할 때는 그런 모든 맥락을 두루두루 알아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자기 선법을 자기가 깨친 바를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고 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중과 개인은 물론 다르지만 대중 속에 속한 개인도 그 대중과 함께 또는 대중의 힘을 받아서 또는 내가 대중의 힘을 보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난 대중은 필요 없이 나 혼자 공부한다? 혼자는 깨우치고 갈 수 있어요. 아라한들이 그런 과들이잖아, 아라한들이. 아라한들은 혼자 깨서 혼자 행복하게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 대승은 그게 아니에요. 대승은 깨달아서 어떻든 회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완전한 깨달음이 없게 돼. 뭐 회양을 해야지. 예. 여러분 꼭 입제를 하면 회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야 끝나는 거야, 그것이 기도가. 예. 다른 말하면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자. 대각국사 의천. 의천은 뭐예요? 의천 스님은 천태종을 만든 분이잖아요. 문벌귀족과 결탁한 완권 광화라는 왕실의 정책에 부응하여 경전을 수집하고 속장경을 조판하고 천태종을 개청했다. 한편 왕실의 강력한 후원을 받은 천태종의 출현으로 선종은 다시 위축되었는데 12세기에 접어들어 교단은 정비하면서 새로운 기반을 다져나갔다. 가지산문의 원융하길 국사와 사굴산문의 무감 탄현 국사는 선종의 부흥을 위해 활약했던 분들이다. 또한 선승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면서 당시 고려선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던 이자한 거사를 활기찬 거사 불교심. 자, 이 이자한 거사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고려시대 때 유명한, 아니죠. 조선 불교를 총틀어서 유명한 그 거사가 있는데 이자한 거사, 그 다음에 구설거사,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추사, 김정희. 이 세 분이 굉장히 유명한 우리 조선의 거사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자한 거사는 사실은 대단한 고려 때 대단한 왕실의 친인척이에요. 자기 누나들이 막 왕비야, 3명이다. 그 정도로 권력을 갖고 태어난 아주 금수저였는데 이 사람이 참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인을 너무 사랑했나 봐. 부인이 병들어 죽자마자 인생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권력을 가졌다 무슨 행복하나?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에이, 난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이나 하려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불법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 버려. 벼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어디예요? 청평산. 지금 청평. 거기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서 청평거사라고 돼요, 이분은. 청평거사. 이자한이라고 돼요. 거기 들어가서 35년 동안 안 나와요. 공부합니다. 폐가 나고 공부만 해요. 농사 지으면서. 근데 이제 공부가 이제 엄청나게 교학과 선을 같이 했어요. 그래갖고 뭐, 왕들도 사실 자기 친척이잖아요. 이종 사촌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누님의 아들들 같은 거. 고려 경종이란 왕이, 야, 너 한번 서울에 올라와라. 좀 보고 나한테 법은 전해줘. 좀. 네 공부한 거지. 그러니까 안 올라가. 왕이 직접 가요. 경종이 직접 갑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죠. 왕이. 내가 여기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나 마음이 늘 편안하지도 않고 불법에 대해서 좀 주의하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 좀 편안하게 하면서 내가 선정을 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자연 거사한테 물어봐요. 이자연 거사가 뭐라고 대답해 주셨겠어요? 불법에 대해서 아주 거창한 교리를 들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경종한테, 저기 왕이시여, 욕심을 좀 버리세요. 욕심을 좀 버리세요. 욕심을 적게 내면 돼요. 그 한마디 딱 해줘요. 다른 거 일치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왕은 가고 자기 다시 들어가서 35년 수행하다가 돌아가셨죠. 그런 거사입니다. 이러한 두 흐름은 사상과 실천에서 상호 교류를 통해 북송에서 들어온 새로운 선사상을 수용하면서 이전의 선풍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갔다. 당시 송나라에서는 능엄경이 유행했는데 중국에서 유학한 의천은 능엄경을 도려와 능엄도량을 개설하고 주석서를 정리해 능엄경을 크게 펼쳤다. 능엄경은 읽어보셨나요? 네. 능엄경은 어디의 소위 경전이죠? 달마대사가 해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능가종이라고 그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능엄경을 소위 경전을 하는 게 능가종이잖아요. 능가종. 근데 이게 나중에는 육조 해능으로서는 뭘로 바뀌어요? 금강경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소위 경전이. 금강경. 이자은 거사는 이 영향으로 처음에는 선사상을 기본 입장으로 하여 능엄경을 받아들였으나 뒷날 설보홍 선사의 어록을 보다 깨닫게 되어 그 당시 탄현 선사와 함께 여러 선승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에 고려 선승들을 대표하는 선사는 담진 선사가 있다. 선사는
송나라 3년 동안 유학하면서 부산 법원 선사에게서 선법을 받고 변경에 있는 정인사의 주지로 주석하기도 했다. 담진 선사는 유학을 통해 북송, 선종계의 동향과 사상의 흐름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선사는 예종 13년 안화사 주지로 있으면서 유학 생활을 통해 익힌 선법과 좌선 규칙을 펼는데 이것을 고려 선풍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담진 선사의 법을 이은 제자들이 왕사 국사에 오르면서 담진 선사 문화의 선승들이 불교계를 이끄는 주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왕사 제도와 국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사는 그냥 개인적인 왕의 조언가, 조력가 뭐 이런 의미이고, 국사는 이제 전체, 나라 전체. 국사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왕사를 하다가 보통 국사가 됩니다. 보조 스님도 그렇게 했고, 딱 그렇게 올라가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태고 보우선사도 왕사하다가 국사, 공민왕의 왕사를 하다가 나중에 국사까지 가죠. 탄현선사도 임재정의 황룡 해남선사의 선법을 이은 개심선사에게서 서신을 통해 인가를 받고 그의 제자들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탄현선사가 중국에 갔을 때는 법을 못 받고 왔어요, 사실은. 법을 못 받고.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했던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 그때는 고려죠. 고려 때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해서 깨우쳐서 이제 우리 땅에서 선법을 펼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선사가 중국에서 배웠던 자기 스승이 서신으로 자기 제자를 시켜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를 네가 한다고.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개심선사에게 서신을 통해 인가를 받고 그의 제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선사가 개심선사에게 인가받은 일은 선종사서인 오등회원에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담진선사를 비롯하여 탄현선사와 하길선사 같은 분들이 북송의 선사들과 교류하면서 고려에는 새로운 선적들이 들어와 송의 선문학이 도입되었고 공안성이라는 새로운 선풍이 자리했다. 공안성은 뭐냐면 화두선입니다. 가나선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공안, 화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가나선의 수용과 정착, 고려시대의 무신 집권식의 보조 진울 선사의 등장으로 선풍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났죠. 제가 그랬죠. 무신 정권이 보조 스님을 후원했다고, 교정을 쇠퇴했고, 보조 국사가 수선사에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법인 정의 결사를 전개하자 선을 닦는 수행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보조 국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은 송강사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거조사에서 25살 때 고려 말이 너무 혼탁했으니까 불교도 너무 혼탁했고, 심지어 불교에서는 이자 노릇까지 하고 술도 만들어 팔았잖아요, 절에서. 그러니 야, 우리 제대로 선법을 공부하자. 그래서 결사를 한번 하자.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말을 한 거지. 거조사에 모여서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실행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6년인가 7년 후에 이제 송강사에 이스님 모여서 보죽사에 가셔서, 그때는 송강사가 아니라 수선사라고 해서 수선사. 그래서 지금도 그 선방을 수선사라고 해요. 네, 선방을. 송강사의 선방이 있잖아요. 거기 수선사라고 해요. 옛날엔 이름이 수선사. 또는 길상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송강사 말사가 길상사가 그때 이름이라 사실은. 다 옛날 이름이라. 어쨌든 그 수선사에서 결사를 시작합니다. 보죽사 결사를 시작해서, 결사를 몇 명이 시작했을 것 같아요? 수백 명 한 게 아니라 시작은 10명 안쪽이에요. 10명 안쪽에 시작했는데 이제 그 시작하면서 한 7년인가 했는데, 그때 이제 나라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이제 거기서 많은 스님들이 같이 동참을 하죠. 그러니까 같이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생에 동조하면서 공부를 배워오고 같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정의 결사는 한마디로 정은 뭐예요? 고요, 해는 깨달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정은 선이요, 해는 교잖아요. 정의 결사는 뭐냐면, 야, 선종 너희들만 우수한 선법이 아니고 마음을 깨치는데 선종만 필요한 것도 아니야. 교도 필요해. 그러니까 선과 교를 같이 닦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 스님은. 선과 교를 같이 닦는. 그러니까 보조 스님은 선만 주장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당신이 책을 통해서 깨우쳤기 때문에. 물론 가나선법을 이분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여온 분이에요. 보조 스님께서 가나선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거기서도 깨트름을 얻었지만 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교를 겸비해서 같이 가야 된다. 사실 선종 우선주의자한테 사실은 보조 스님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교를 버리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근데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지만 이분은 선과 교를 겸비해서 정의 쌍수를 해야지 깨달음에 나아간다는 것을 주장을 하셨어요. 이때 비로소 대선사가 세운 가나선법이 보조국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국사는 수행으로 들어가면 선적 등짐은 이게 점5입니다. 점5. 점수. 성적 등지문이 점수를 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원돈 신해문은 돈 5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5 점수에 그래서. 원돈은 몰록 한 번에 깨트린 거잖아요. 가나 경절문은 뭐예요? 이게 가나 경절이 뭐예요? 가나에서 가나를 하두를 들어서 끊어서 들어간다. 빠르게 끊어서 들어간다. 지름길로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나 경절문이. 그러니까 이건 가나 경절문은 가나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세 문이 있으니 점수의 문이 있고 도노의 문이 있고 가나선의 문이 있다. 물론 가나를 통해서 도노 점수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세 가지 문을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진리를 도달하고 깨침에 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설명이 다 스님들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법계를 통해서 들어가고 어떤 때는 또 사법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 두 문만 주장하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이 스님은 세 가지입니다. 거의 가나선까지 해서 이와 선과 교, 그 다음에 가나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국사는 그의 나이 40살 때 지리산 상무주함에서 대어록 차봐요. 여기 대어록을 보면서 깨우쳤잖아요. 책을 봐서. 그래서 교를 강조하신 거죠. 대어록, 대종고 스님 얘기하는 겁니다. 대종고 스님. 자, 그럼 대종고 스님은 뭐예요? 대종고 스님 누굽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가 글을 읽어줬죠? 처음에. 그 스님이 대종고 스님. 선료를 지으신. 철저하게 수행하셨던. 그러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대어록은 중국에서 가나선을 정착시킨 대선사의 어록이다. 이 글을 읽고 깨친 보조국사는 가나선의 수행법과 이치에도 저절로 눈이 열렸던 것이다. 국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조스님께서는 가나선을 스승이 있어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책을 보고 배운 거예요. 책을 보고. 중국에서 들어온, 송나라에서 들어온 대어록을 보고 가나선이라는 게 이렇게 수행하는 법이네. 그래서 가나선을 수행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승 없이 대어록만 가지고 홀로 깨친 거예요. 수행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국사는 가나 결임은 저료 사기에서 가나선의 수행에 필요성과 무자와 화두를 들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그러나 가나선을 고려 불교에 본격적으로 수용한 분은 진각 해신국사이다. 이 진각 해신국사는 보조 스님의 상자입니다. 송광사 16사의 두 번째죠. 보조 스님 다음에 해심 스님이. 그분의 상자예요. 이분이 본격적으로 가나선을 스승 때보다 더 널리 폈다는 거죠. 해심 선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허한 모음지를 할 수 있는 선문염성 많이 들어보셨죠? 선문염성의 지은 분이에요. 이 공안집은 수행승들이 화두를 공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열어놓았다. 또 해심 선사는 구자 무불성 화간병론을 저술하여 수행자들이 무자 화두에 들어 공부할 때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병통과 그 증상에 대해 자세히 밝혀놨다. 화두를 둘다 보면 여러 가지 병통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병통이. 능엄경에도 이제 그 병통이 나오고요. 변마장이라 해서 나오죠. 변마장 편에. 화두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병통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스승이 없이 혼자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뭐 화두를 너무 들어가지고 용심을 써가지고 열이 차가지고 상기가 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화두만 들었다 하면 상기돼서 못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하냐? 뭐 스님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제가 듣기로는 가장 좋은 건 절 수행을 하는 거예요. 절 수행. 화두 놓고 화두 아예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절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찼던 열이 밑으로 쫙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화두를 들어도 머리가 안 아픈 거죠. 상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리에 뽀들뽀들한 그런 게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 평소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삭발, 우리는 알아요. 삭발하잖아요. 만약에 용 쓰고 애 쓰고 뭐 근심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럼 여기 상기 일어나가지고 머리 뽀글뽀글 올라요. 그래서 삭발하면 피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용심 안 쓰고 편안하게 마음 먹어서 공부하면, 물론 그 선이라는 게 애매하긴 하던데,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
상기병이 이제 혹시나 공부하시려면 무조건 하도 던져버리고 절을 해라. 하루에 500배씩. 예, 그러면 한 100일만 하면 싹 내려갈 거예요. 뭐 이런 거 병통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거죠. 해심선사 이후 가나선의 수행법과 가풍은 수선사의 16국사를 통하여 계승되었다. 물론 이분들이 활동할 시기에는 중국에서 가나선 수행이 몇 차례 고려에 들어오기도 하였다. 1270년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고려는 본격적으로 원나라에 간섭게 접어들게 된다. 무신 집권기에 고려의 불교를 주도했던 수선사와 백년사 계통에 퇴조하고 충렬왕 이후 선종의 가지산문과 천태종의 묘련사 계열과 법상정 계통이 고려 불교의 역사 전면에 새롭게 등장한다. 자, 선종도 많이 구산선문이 있는데 이제 가지산문파가 이제 융성을 했고 천태종에서는 묘련사 계열, 법상정은 뭐예요? 유식을 공부하는 파입니다. 유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법상정이에요. 법상정의 가장 큰 절은 어디다? 법주사죠, 법주사. 네, 법주사는 옛날에 법상정 계열의, 옛날에 절을 가면, 아, 이 절이 무슨 것을 교의 삼아 공부하는 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간찰주라고 해가지고, 그 깃발을 달아놔요. 네, 쇠로 된 큰 깃대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깃발을 달아놓으면, 그 깃발만 보면, 아, 여기 법상정, 천태정, 화엄정, 예, 선종, 뭐,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종을 공부하는 스님은 보고 지나치겠죠. 예, 하루 묵으려면 선종 사찰에서 묵겠죠. 뭐, 그렇게 이제 법상종은 이제 유식을 공부하는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은 좀 다 구산선문 중에 이제 가지산문만 좀 명맥이 이어지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천태종이라든지 법상종이 부각됐다는 거죠. 수선사가 퇴조하면서 가나선의 흐름은 새롭게 떠오른 건 이련선사. 이련선사가 누구죠? 삼국유사. 이런 여사가 가지산문의 스님이에요. 이련선사를 중심으로 한 가지산문이 주도하게 이른다. 이련선사는 젊은 시절 밀교와 간음신행에 뜻을 두었으나 그 뒤 사상적 변화를 일으켜 멀리 보조선사의 법을 잇고 1249년에 남해 정림사에서 선문염성을 열람하고 선문염성사원을 저술하였다. 이 무렵 고려의 많은 선승들은 원나라에 들어가 구업 활동을 하였고 이들을 통해 많은 선적과 새로운 선법이 도입되면서 고려의 선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 잠깐 5분 쉬었다가 5분 자선하겠습니다.